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일동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제일한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제일한인에 관련해서 설명을 할 때, 제일한인이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 우리 제외동포에 비교해서 갖는 여러 가지 특징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첫 번째로, 이제 피식민지의 국민으로, 이렇게, 이주하고 또 정착했던 그 경험. 그리고 또, 어느 나라보다 아주 심한 그러한 이 민족 차별주의. 그리고 또한 이념적으로 이제 한국을 지지하는 민단과 또 북한을 지지하는 총련으로 또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서로 이렇게 엇물리면서 제일한인들이 이제 살아가는 어떤 지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한 제일한인들이 갖는 자신에 대한 일종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타 지역의 우리 동포에 비교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또 상충적인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바로 이러한 과정들이죠. 그리고 또 일본 사회에서 독자적인 소수민족으로 또 인정받지도 못하고, 또 일본으로 동화를 요구받으면서도 동화를 해도 또 일본 국민으로 대우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특별히 우리 제일한인들이 처해져 있는 아주 힘든 하나의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인이 자신의 어떤 민족적인 자긍심을 갖고 민족 정체성을 드러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취지에서 보면 일본에 있는 제일한인은 미국에 있는 흑인과 같은 일종의 피압박 소수민족 우리가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흑인들이 결국은 노예의 신분으로 끌려와서 이제 이런 압박과 그리고 이 편견에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또 1960년대 이후에 어떤 민권운동을 통해서 어떤 법적인 차별은 금지되었지만, 여전히 흑인에 대한 백인들의 그러한 차별, 편견,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이러한 그런 상황이 현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미국 이러한 민족 관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미국 내에서의 흑인의 처지를 내부 식민주의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Internal colonialism. 보통 우리가 식민주의, 콜로니얼리즘 하면 강대국이 이제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그런 데 가서 거기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외부와 내부 간에 있어서의 경계가 있다고 본다면, 내부 식민주의는 자국 내에 하나의 식민지를 만들고 이런 압박받는 소수민족이 마치 피식민민이 되는 이런 것을 이제 내부 식민주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미국 내 흑인들이 바로 이러한 내부 식민주의의 희생자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렇게 보면 일본에 있는 우리 제일한인도 처음부터 식민의 지배를 받았지만 해방 이후에도 일본 사회에서 여전히 피식민의 경험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2세들이 주류를 형성을 하게 되면서
이들이 어떤 정체성에 있어서 또 중요한 변화가 생겨나죠. 1세의 경우에서는 모국이 한반도이지만 2세의 경우에서는 모국이 이제 일본이 되는 것이고 모국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일본어가 되는 이러한 그 상황이 전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일본에서 출생한 2세들의 경우에 국제 결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최근의 통계 자료에 보면은 그 일본에서 출생한 2세, 3세의 경우에서는 일본인과 혼인하는 비율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그 한인으로서 한인끼리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굉장히 불가능한 이러한 경우죠. 그래서 특히 국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 민족이라고 하는 것의 경계 자체를 굉장히 이제 모호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 많은 민족들이 이 그 일종의 족내혼, 같은 족끼리의 결혼을 거의 그 종교나 도덕적으로 요구하고 족 외혼을 아주 이제 그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죠. 대표적으로 그 유대인들의 경우도 보면 그 유대인이 이제 유대인이 아닌 사람과 결혼하게 될 경우에 이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제 상실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종의 전통적인 규범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현실은 유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의 풀 자체가 워낙 작은데 자기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인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족외혼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족외혼에 대해서 아주 그 규범으로 이걸 이제 차단하려고 하는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모호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한인과 일본인 또는 한인과 뭐 미국의 백인이 결혼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 자녀의 정체성은 어느 쪽에 귀속될 것인가의 문제가 있죠. 대체로 보면 이렇게 서로 다른 민족끼리 혼인을 했을 때 대개 보다 더 우세한 민족으로의 정체성이 이렇게 귀속이 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인들은 거주하고 있는 나라에서 대부분이 소수자이기 때문에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한인이 다른 민족과 특히 주류민족과 결혼했을 때 그 자녀는 주류민족의 정체성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일단 일본의 경우만 우리가 국한을 하자면 한인이 일본인과 결혼했을 때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일본인으로서 이제 정체성을 갖게 되고 본인도 그렇게 행세를 하지만 정작 그 주류 집단에서 그것을 용인하고 수용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 이 제1동포 2세, 3세의 경우에서는 자기의 어떤 한민족으로서의 신분이 드러날 경우 일종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려고 하죠. 그래서 신분이 드러나는 것이 마치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동성애성이 드러난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들은 그 신분을 이제 감추려고 하고 만약에 그 신분이 드러났을 때 그로 인한 또 불이익을 경험을 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한편으로는 동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또 동화가 용이치 않은 이러한 아주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죠.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제일 한인들의 정체성이 다른 제외 동포에 비교해서 훨씬 더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측면에 갖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일 한인들의 민족 정체성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성, 복잡성, 이 다차원성들을 이제 보여주는 연구들이 대부분입니다. 윤건차라고 하는 학자가 바로 이 제일 한인을 규정을 할 때
국적이라든가 혈통, 역사, 문화,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데 제일 한인의 상당수는 바로 이런 것들을 결여하고 있어서 이 정체성을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일 한인은 일본과 조선의 두 개의 국가와 민족, 출신과 언어, 습관과 문화가 혼재된 그 존재이며 이 두 가지 요소가 때로는 공유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분열하고 대립되기도 한다. 이것이 결국은 제일 한인들의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이 정체성에 이제 혼란을 가져오는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재미동포 2세하고 비교해보면 너무 상황이 다른 거예요. 재미동포 2세, 3세들은 자기 자신을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이 이중 정체성으로 하죠. 그래서 문화적으로는 자기는 코리안이지만 국적으로는 아메리칸이다. 그래서 두 가지의 결합이 결코 어느 하나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죠. 그래서 일종의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말이 뭐 많은 그 어떤 단체나 조직에 쓰여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같은 논리로 일본에 있는 우리 한인들을 코리안 제피니스라고 부를 수가 있냐 이거죠. 코리안 제피니스라고 쓰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 못하고 그러한 이름을 쓴 단체 이름도 없죠. 나온다는 게 일종의 자이니치라고 하는 개념이죠. 제1. 일본에 거주한다. 그래서 제일 동포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름을 붙이느냐가 굉장히 아주 복잡해요. 지금, 저희가 제일 동포 언어 실태 조사를 국립연구원의 과제로 수행하고 있어서 곧 우리가 이제 거기서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 조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설문지를 작성할 때 어떻게 이름을 붙이느냐를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몇 시간을 회의를 했어요. 한국인이라고 하는 말을 쓸 경우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은 거부감을 보이는 거죠. 한국인 하면. 그러면 한국어라고 쓰면 또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 다음에 제일 동포, 제일 한인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자이니치 코리안, 자이니치 조선인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뉴커머들의 입장에서는 또 어색해하죠. 결국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설문지 버전을 만들어서 이게 민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청년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얼마만큼 복잡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한번 소냐 량에 대해서 디아스포라 할 때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소냐 량의 경우에서는 결국 예전에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고전적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모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라고 얘기를 했었죠. 고전적인 디아스포라. 그런데 일본에 있는 동포 2세, 3세 뭐 그 이후를 연구를 해보면 그러한 개념이 적합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모국이 일본인데 모국이 일본인데 모국으로 어디로 돌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홈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홈이 1세들의 경우에서는 무국이 홈이 되었지만 2세, 3세로 가서는 홈이 일본이죠. 그러면 일본에서 그들은 뭔가 자기들이 홈에 왔다는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일본에서 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홈으로서 인정받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는 일종의 디아스포라는 그것이 고전적인 의미가 됐던 현대적인 의미가 됐던 공통적으로 홈리스의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홈리스. 그래서 동포 2세, 3세는 홈에 있어도 홈이 아닌 이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 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한 대표적인 예가
현재의 젊은 세대의 정체성은 돌아갈 조국도 없고 자신의 기꺼이 반기는 모국도 없는 일종의 림보 상태. 예?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이 소냐량은 그래서 결국은 이 제일 한인 정체성의 현재 상태를 홈리스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제 이 부분, 그래서 비록 일본 문화에 동화되어 있고 일본인과 똑같이 말하고 생활하더라도 여전히 차별받고 배제받는 상황에 일본 사회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러한 부분. 그래서 이런 제일 한인의 모호하고 양면적인 정체성을 포착하고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일본 한인 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경구 교수는 이 제일 한인들이 일본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방식에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일본 사회에 완전히 동화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일본인의 이름을 쓰고 일본어를 사용하고 자기 자신을 한인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드러나지 않는 그런 방식이 있고, 두 번째 방식은 한국계 일본인으로, 즉 제일 한인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리고 세 번째 방식은 총련이 취하는 방식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 또는 북조석 국민으로 살아가는 방법. 그러니까 일본에 살더라도 일본 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이런 한인들만의 하나의 그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방식이다라고 보았는데, 이 세 가지 방식이 하나같이 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죠. 일본 사회에 그 물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동화하는 것은 용이한데, 왜냐면 우리 그 같은 동북아시아인들끼리는 얼굴을 사실 식별하기가 어렵죠. 나름대로의 그 좀 특징들은 있어요. 일본 남성, 일본 여성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좀 그 캐리커처적인 그 특징들이 있지만, 우리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일본인들 중에도 또 지역적인 편차로 인해서 꼭 전형적인 일본이 아닌 사람들도 있고, 보기에는 중국인과 한국인의 구분이 한국인과 일본인의 구분보다 조금 더 어렵다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특히 우리 좀 이렇게 북경이라든가 북쪽 지역에 살고 있던 중국인과 우리 한국인 간에는 이 외형적으로 상당히 좀 흡사한 것 같아요. 좀 그래서 구분이 어렵죠, 사실. 근데 아예 피부색이 다르거나 모양새가 다르면 이렇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패싱이라고 하죠. 패싱.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지만, 구분이 안 되는 이러한 경우에서는 이런 물리적으로 동화는 가능하지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이 사람이 한인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모니터링이 일어나는 그러한 것이 있고, 만약에 그것이 드러났을 경우에 이제 배제가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의 경우도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게, 어떻게 주류 사회에서 한인들만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것은 갈수록 축소되어 가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공존인데, 그러니까 한인으로서 일본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세 번째 방법인데, 그것도 결국은 거주국에서 그것을 수용을 할 때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다. 지금과 같이 일본에서 일종의 이제 우익과 또 민족주의가 부활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한인과 같은 소수민족들이 더욱더 입지가 줄어들고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앞서 말한 거 하나는 철저하게 동화되는 거, 두 번째로는 완전히 고립되는 거, 세 번째로는 통합형적인 방법,
있고, 그리고 네 번째로 나타나는 좀 두드러진, 여기에는 표기하지 않았는데, 네 번째로 그 제일 한인들 가운데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유형은 이쪽에 국제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더 이상 한인으로 또는 일본으로만 정의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아시아인으로 한다던가, 또는 하나의 그 세계인으로 자기 자신을 정의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있어요. 일본의 우리 그 제일동포의 대표적인 지식인으로서, 또 일본에서 나름대로의 상당한 이 독자층과 팬을 갖고 있는 우리 지식인이 있죠. 생각하는 힘, 이름이 뭐더라, 갑작스럽게 생각이 안 나는데, 도쿄대학교의 교수였고, 또 일본 대학의 미션 스쿨의 대학의 또 총장도 역임했었던 김상중, 그 김상중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상당히 좀 진보적이고 또 직설적인 발언을 해서 일본인들 가운데서도 상당한 열성 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매체가 상당히 보수적인데, 이런 방송에 나와서 일본 사회의 그러한 이 보수성, 폐쇄성들을 비판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인만이 아니라 일본인 가운데서도 상당히 행동하는 양심,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이런 상당한 열성 팬들이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바로 도쿄에 있는 우리 한인 학생들을 기르는 학교를 국제학교로 이렇게 바꿨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우리 민족학교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한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국학교라고 하는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이 총련에서 이렇게 북한식의 교육을 따르는 민족학교로 크게 나눠져 있죠. 숫자로 보면 여전히 민족학교가 더 많아요, 한국학교보다. 근데 이제 한국학교는 시설 면에서 좀 더 좋고, 재정적인 면에서도 더 좋죠. 한국 정부에서 지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 있는 한국학교는 일종의 일본의 교육을 주료하고, 일주일에 몇 시간 한국어를 배우는,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 우리가 한국학교라고 부르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일본의 교육체계에 편입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반면 민족학교의 경우에는 이거는 일종의 그냥 각종 학교라고 분류가 돼서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조선학교를 나오더라도 결국은 대학교를 갈 때면 검정고시를 별도로 치러서 대학 입시 어떤 수학의 일종의 능력 자격을 획득한 다음에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불이익이 따르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교육 내용을 보면 정말 일본에서 주류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적절치 않은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교육들이 여전히 많아요. 이게 많은 문제점이 있어도 그걸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한 꽤 오래전 전에 한 98년 전인가 그때 오사카를 방문할 때 이런 한국학교하고 그다음에 이 민족학교를 양쪽을 다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학교는 시설도 좋고 그때 마침 방문했을 때 테니스 레슨을 하더라고요. 학교에 내 테니스 코트가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레슨을 받고 모든 것이 다 국제화되어 있고 그래요. 반면 조선학교를 가보니까 이거는 정말 측은한 마음이 들고, 우리가 방문을 한다고 학생들이 한복을 입고 우리 보면은 저고리 있잖아요. 저고리를 입고
마중을 하고 공연을 해요. 정말 그 뭔가 동포애라고 하는 것이 가슴 속에서 정말 뭉클해질 정도의 감정을 갖고, 그러면서 이 학생을 이제 우리가 교수의 신분으로 갔는데, 학생을 하나하나 따라서 마치 가이드처럼 보조를 해요. 그러니까 과도한 친절이죠, 과도한 친절. 근데 어린 학생이 그러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미칠 수도 없고, 굉장히 마음속에 애잔한 감정이 들어요. 그래서 교실에 가보면은 김일성, 김정은의 사진이 붙어 있고, 그 교육 내용을 보면은 이게 도대체가 21세기에 이게 무슨 놈의 교육이 이런 건가. 하지만 한민족으로서의 이거는 강하게 느껴지고, 정말로 두 개의 학교가 너무 극과 극이 다르니까, 뭔가 결합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뭔가 한국 학교는 뭔가 좀 더 우리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게 늘어났으면 좋겠고, 이런 민족 학교에서는 좀 더 일본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이러한 역량들이 길러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모순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김상준 교수는 극복하는 방향으로 바로 국제학교, 인터내셔널 스쿨을 만드는 거죠.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이 한인 또는 일본인 또는 친북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의 아시아인으로서의 확대된 정체성을 가진 인재를 길러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국제화의 전략이죠. 근데 이와 같은 전략은 앞서 말한 것처럼 좀 지식인들 사이에서 좀 더 확산이 되어 가고 있고요. 우리가 원 코리아 페스티벌도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원 코리아 페스티벌도 처음에는 남북한의 통일을 이제 위한 하나의 운동으로 시작을 했지만, 일본 내에서의 그러한 민담과 총련을 넘어서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운동으로 시작되었지만, 이것이 이제 한국에서도 오고 또 외국에 있는 동포들도 참여하는 범민족적인 것으로 확대가 되고, 이제는 일본인들도 하나의 다문화 공생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참여하면서, 이게는 이제 원 코리아 페스티벌에서 이쪽에 더 원 아시아 페스티벌로 확대되어 가는 이러한 추세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런 국제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 민족과 국민의 경계를 넘는 하나의 새로운 하나의 운동으로 점차 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결코 쉽지는 않아요. 여전히 좀 일세 중심의 또는 이념 지향적인 사람의 경우에서는 상당히 뭔가 좀 분열적이고 혼란스러운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앞으로 더 세대가 갈수록 이런 보편적인 게 더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한 빠르면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좀 교양 과목으로 개설을 할까 좀 기획하고 있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것인데, 일종의 아시아의 사회문화 심리 이런 과목이죠. 지금 우리 지난번에 우리 제1동포들이 제일 많이 참여하는 그 업종 중에 하나가 빠찡코라고 얘기했죠. 이 제1동포로서 이 빠찡코 사업을 해서 일본에서 한 10위 안에 드는 또 제1동포 사업가가 있어요. 이분은 또 와세다 대학교를 또 졸업한 지식인입니다. 이분이 설립한 재단이 원 아시아 파운데이션이에요. 원 아시아 파운데이션인데, 여기서 지향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아시아와 관련된 과목들을 학생들이 좀 배우고, 또 아시아의 연구자들끼리 서로 교류하는, 그것을 내가 한 학기 개설을 하면 5만 불을 준대요. 그러니까 5천만 원. 5천만 원보다 넘겠다. 그렇죠? 한 5,500 정도.
예, 지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 또 장학금이 지원져요. 여러분, 나중에 그 과목 들으면 여러분 장학금도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 아시아의 이제 각국의 대표적인 사회문화 심리학자가 그 각국의 사회문화 심리를 그 챕터를 하나씩 써서 나중에 그걸 한 권의 책으로 내는 거죠. 그러면 아시아에 있는 학생들이 공통의 아시아의 사회문화 심리라고 하는 교과서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주변에 있는 아시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나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바로 이 원 에이시아 파운데이션을 만든 그 재외동포 사업가가 구상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더 이상 이렇게 일본인, 한인, 이런 식으로의 그 경계 짓기가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그런 정체성을 갖는 이런 것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어떤 걸 혹시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나 여러분 의견 있나요? 그 PPT에 보면 제일 한인 젊은 세대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게 일본의 국민교육, 국가 이데올로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국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한국의 교육도 국민교육, 일본과 좀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그럼 한국에 있는 외국인 디아스포라 좀 그런 걸 겪는지? 그 좋은 지적인데요. 맞는 말이죠. 이게 이 국민교육에서는 기본적으로 민족과 국민과 문화와 영토를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것들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그의 민족은 한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일본에서도 일본 국민이 꼭 일본인의 그 민족 정체성만이 아니라 한인이든 또는 그 중국인이든 이렇게 다문화 사회, 다민족 사회에서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개념인데, 한국과 일본에서는 마치 이것이 동일한 것으로 여기고, 결국은 지배적인 민족의 역사나 정체성으로 소수민족들을 다 편입시켜버리는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제 이러한 다민족 다문화 사회를 대비한다면 교과서에서 그러한 용어나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좀 다원적인 플루럴한 개념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재미 한인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재미 한인은 우리가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죠. 1902년에 인천을 떠나서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한 것이 1903년 1월인데, 그때부터 이제 재미 한인의 이주가 시작된 것으로 보면 지금 시점에서 보면 한 150년이 넘은 역사를 안고 있죠. 그리고서는 45년 우리가 해방되기까지 그 시기에 결국은 한인이지만 한국 국적을 갖지 못한 일본인의 신분으로 건너가야 됐던 그러한 그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45년 해방을 맞이하고 한국 전쟁이 이제 발발하기 전까지에 또 이주를 해 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1965년이 그 한인의 이주에 있어서 일종의 하나의 분수령인데, 이게 65년에 이제 미국에서 이민법이 개정이 되면서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미 국가들로부터 이민이 올 수 있게끔 되었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1970년부터 1988년까지가 재미 한인 이주의 황금기였어요. 1년에 한 3만 명 이상이
이주를 갈 정도로 아주 양적으로 팽창했던 시기인데, 그러다가 이제 88년 서울 올림픽 대회를 마치고 나서는 이제 미국으로의 이주가 급격히 줄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92년을 한인 사회의 하나의 또 하나의 중요한 분수령으로 보는 이유는 이게 이제 92년 4월 29일에 로스앤젤레스에서 폭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한인 업소가 한 뭐 2천여 개의 한인 업소가 약탈을 당하거나 방화를 당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겪는 그러니까 이 그 LA 폭동이라고 하는 것이 한인 사회에서는 하나의 아주 끔찍한 하나의 사건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인 사회가 어떤 각성이라고 할까? 이러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이제 한인 사회도 우리가 이렇게 각각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런 앞부분들은 앞서서 많이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사탕수수 노동자로 건너가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배출 요인과 흡입 요인.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이주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보통은 우리가 이러한 흡입 요인과 배출 요인을 주목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일종의 중개자의 역할에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일자리가 없는 곳에서 일자리가 많은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 문화적인 맥락을 따라, 통로를 따라 이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 피식민지 국가에서 식민 국가로 이렇게 이주하는 게 많은 이유가 이미 형성된 통로를 따라 이주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흡입 요인과 배출 요인을 이렇게 매개했던 이런 중개자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재미 한인의 경우에서는 대개 선교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개신교가 이렇게 전파가 되면서 이 개신교의 목사들은 궁극적인 목적은 한인들을 복음화하는 게 가장 주된 목적이지만, 그것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근대적 학교 또는 근대적 병원 이런 것들을 건설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근대적인 학교, 병원들은 이러한 미국 또는 캐나다의 선교사들이 건립이 됐죠. 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숭전대학교, 배재대학교 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것이고, 그 병원도 연세 세브란스 병원도 같은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대적인 학교와 병원을 건립하면서 조선인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이득을 제공하고, 그걸 통해서 복음화하는 그런 전략을 선택하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근대적인 학교를 통해서 길러진 인재들이 한국의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의 기독교는 자연스럽게 일종의 파워 엘리트의 종교가 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시간이 없어서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하와이로 사탕수수 노동자로 갔다가 미국 본토에 또 일자리가 생기면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농장이라든가 광산에서 농사를 하게 되고, 또는 광산과 철도공사장에도 노동자로 가게 되고, 또 캘리포니아의 북부 지역에서 어떤 어부로서 또 일을 하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김호와 김형순이라고 하는 이 형제가 이제 복숭아의 신품종을 개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의 북부 지역에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리들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조그마한 농촌 도시인데, 거기에 가보면은 리들리 김 형제 상회의 기념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인 이주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요.
이 김형순이라고 하는 형제가, 처음에는 이제 복숭아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쪽에 신품종을 개발을 해요. 이 신품종이 털도 별로 없고, 당도도 높고, 무엇보다도 이게 탄탄해서 이렇게 수성하는 과정에서 이게 뭉개지지가 않고, 이 신품종이 히트를 치면서 엄청나게 부자가 돼요. 그래서 당시에 최고의 우리 한인들 가운데서 부자였고, 이 사람이 이제 독립운동에 자금을 대고, 그 다음에 당시에 보면 이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지도자들, 뭐 이승만이라든지 안창호라든지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일종의 군사 학교를 만들어서 여기서 길러낸 군인들을 이제 해방 전쟁에 파견할 목적으로 일종의 군사 학교를 만들고 또 여기서 비행사 훈련을 했어요. 그거에 들어가는 자금을 다 또 이 김 형제가 됐는데, 아쉽게도 홍수가 닥치면서 이 회사가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러한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 캘리포니아에 있던 한인들이 뭐 농장에서 일하고, 또는 또 광산에서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이제 상해 임시정부에 돈을 보내고, 그것이 이제 해외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되었죠. 그리고 이 시기에 또 우리 1910년부터 24년까지 한인들이 이제 유학생으로 떠나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사람이 안창호라고 하는 우리 지도자도 처음에는 유학생으로 갔다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또 우리 한인들 중에 이제 미국에 온 사람 중에는 노동자도 있었지만, 중국인들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중국인들의 캘리포니아의 어떤 광산이라든가 철도공사 노동자를 많이 왔던 걸 기억을 할 텐데, 이 중국인들을 상대로 인삼 장사를 하러 또 많이 왔어요. 우리 한인들 가운데 인삼 장사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면서 중국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인삼을 판매하는 일을 했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안창호 선생이 목격했던 것은 같은 한인들끼리 완전히 서로 상투를 잡고 뭐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싸움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동포들끼리, 그것도 나라를 빼앗긴 동포가 여기 와서 서로 싸우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 동포들의 의식을 깨우치고 앞으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기반으로 삼겠다 해서 이 친목회라고 하는 것이 결성이 되죠. 이 친목회가 지금 하는 흥사단의 일종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은 교육을 통해서 일종의 나라를 되찾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반면 이승만 대통령은 이분도 유학생으로 와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땄죠.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딸 때 지도 교수가 누구냐? 그 지도 교수가 누구였냐면,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되었던, 나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글쎄 봐라. 한번 좀 찾아볼래요? 이승만 대통령의 지도 교수,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은, 윌슨. 이렇게 국제 연맹을 만든 윌슨이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본인이 이런 국제 관계에 탁월하고 또 영어도 잘하고
또 자기의 지도 교수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고, 그래서 이승만은 이 외교를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에 있는 한인 지도자들이 서로 간에 이제 지향점이 달랐고, 그들 간의 알력을 이제 낳게 돼요. 그러한 과정을 밟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1945년에 해방이 되기 전에 하와이에 6,500명, 미국 본토에 3,000명 가량이 거주해서 10,000명이 안 되는 그런 한인들이 있었고, 이들은 대부분 노동자나 사진신부나 유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또 미국 주류 사회로부터 고립된 아주 정말 작은, 존재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한인 공동체를 이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45년에 해방을 맞고 또 50년에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미군이 한국에 주둔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군이 주둔하면서 우리 한국인 여성과 연애가 이루어지고 결혼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이제 남편을 따라 이주해가는 국제결혼이라고 하는 패턴이 나올 뿐만 아니라,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집단은 일종의 이제 이런 입양인들, 처음에는 전쟁고아들을 이제 구제하는 방편으로 이 홀트 아동복지재단이 이제 이 전쟁고아들을 입양하는 거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보면 1954년부터 2002년까지 해외 입양인의 수가 15만 명인데, 그 중에서 10만 명이 이제 미국으로 입양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을 할 거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거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국제결혼이나 입양이나 또는 뭐 전쟁고아들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지만, 우리가 좀 더 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일종의 미국의 대중문화가 한국의 이제 문화로 이제 들어오게 될 수 있는 하나의 교두보를 마련을 한 거죠.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미팔군에서 공연했던 이 가수들이 한국 대중음악의 일종의 토대를 마련을 했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군이라고 하는 그 채널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미국의 그런 대중문화가 한국 사회로 곧바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통로를 마련을 했고, 여러분은 요즘 아마 그것을 못 볼 텐데, 예전에는 AFKN이라고 하는 방송이 있었어요. American Forces Korean Network 해서 미국 방송, 미군들의 방송이죠. 요즘 없죠? AFKN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라디오에서 해요? 근데 그 당시에 AFKN은 우선 유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채널이었어요. 그래서 AFKN 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영어를 배우고, 저도 85년도에 유학을 가기 전에 바로 그런 카세트 테이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AFKN을 통해서 단순히 미군 뉴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소울 트레인이라고 하는 흑인들의 댄스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 한국인들이 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PX라고 알죠, 우리 PX, 미군에 이제 관련된 제품들을 파는 곳. 결국 PX는 원래는 군인들에게 물건이 팔려야 되는데 그게 불법 유통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 밖으로 나가게 되고, 그래서 남대문 시장 같은 데 가보면은 그런 PX에서 나온 제품들이 있고,
그러면 당시에 뭔가 좀 패션을 좀 선도하는 사람들의 소위 멋쟁이들이 그러한 부츠라든지 핸드백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것들을 거기서 이렇게 접하는, 다시 말해서 미군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 주둔하게 된 것은 그 미국의 그런 대중문화가 한국 사회에 확산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떠한 그 동경을 하는 그러한 것을 꿈꾸게 돼요.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여전히 전통적이고 또 기회같이 제한된 그러한 사회에서 미국의 높은 생활 수준, 자유분방함, 이러한 것들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미국으로 이민 가고 싶어하는 욕구를 만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그런 미군이 주둔을 하지 않았었더라면, 우리 한국의 우리가 여러 가지 영역은 빼고 대중문화는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이건 다시 문화 영역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영역까지 다 연관을 맺는 건데, 우선 대중문화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국한해서 바라본다고 하면 분명히 이것은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를 갖긴 하겠지만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하나의 이주에 있어서의 하나의 문화적인 하나의 동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65년에 이민법이 바뀌고, 이제는 과거에는 그 아시아인이라고 해서, 아프리카인이라고 해서 입국이 불가능했던 상황이 65년에 바뀌게 되면서부터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한국전쟁 이후로, 그 다음에 우리가 근대화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일종의 모든 것의 모델이 됐잖아요. 교육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이러한 것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미국을 하나의 이민의 하나의 목적지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와 같이 한국과 미국 간에 있어서의 군사적인 그러한 연결고리가 없었더라면 굳이 미국으로 갈 게 없었겠죠. 그러한 역사적인 그 연결고리를 우리가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60년대 후반, 70년대 초에는 일종의 이민병이라고 하는 게 돌았어요. 이민병. 특히 20대, 30대의 젊은 층에 있어서는 미국으로 가는 것이 정말로 이거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지금 우리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오는 것이 지금은 조금 또 일반화됐지만 90년대 초에는 한국으로 오면은 일종의 유락천금을 얻는 것으로 여겨졌거든요. 그와 같은 맥락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70년대부터 80년대 후반까지 미국으로 이민 갔던 사람들은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화이트 칼라에 종사하면서 그 부모에 비교해서 신분 상승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찌 보면 한국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더 이민을 갔다는 거죠. 이전 그것의 큰 원인을 우리는 일종의 그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당시에 한인 이민자들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경우에 이민자들을 보면 그 사회에서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코. 그렇다고 해서 가장 또 상류층에 있는 사람은 안 가죠. 대개 하류층에서 이 중상층의 이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이민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그걸 가장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원인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 세대에 비교해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고
또 대학 교육을 받고 또 화이트 칼라직을 하면서 신분 상승에 이것을 체험했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좌절을 하게 돼요. 아예 처음부터 그런 기회가 없는 사람은 좌절을 느끼지 않을 텐데 막 뭔가 좀 더 그 신분 상승을 경험했지만 더 이상의 것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여길 때 상대적 박탈감을 여기게 되고 그들이 이제 이민을 통해서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동기가 강하죠. 그래서 바로 이 당시에 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30대, 40대 중산층들이 많아요. 이쯤에서 또 우리 그 큰 누나 매형의 얘기를 하면은 딱 들어봤는데, 우리 큰 누님이 그 지난번 한번 얘기했었죠. 이 간호대학을 나오고, 그 매형은 사실 또 집안이 변변치 못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할 때 한국에서 어디 회사에 들어가서 취업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흑수저, 금수저 논란이 없었지만, 영락 없는 흑수저였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은 한국에서는 기회가 없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죠. 3살짜리 딸을 두고. 그래서 딸을 우리가 이제 정착할 때까지 길렀어요. 가서 정말로 두 부부가 마치 우리가 릴레이 경기할 때 바톤을 서로 주고받는 식으로, 누구는 낮에 가서 일하고, 그 다음에 밤에서 하는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이 대신해서 아이를 돌보고 하는, 마치 정말 릴레이 경기에서 바톤을 주고받기 하는 식으로 이제 정착을 하고, 처음에는 다 우리 매형도 일했던 것이 창고 회사에서 박스 만드는 일 했어요. 단순 노동이죠. 그러다가 돈을 모아서 이제 조그만한 일종의 무역회사를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동업을 해서. 근데 이게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사회학 개론 시간에 생애 과정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한 개인의 생애 과정에 있어서 한 개인의 어떠한 사적인 경험과 함께 그가 살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 이것이 마치 C줄과 나일줄처럼 얽힌 것이 우리가 생애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타이밍. 개인은 그 타이밍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그 시대적 상황에서 적절한 타이밍을 가진 사람은 성공할 수가 있고, 그 타이밍을 놓친 사람은 낙오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70년대입니다. 70년대가 어떤 시기냐면은 한국을 포함해서 홍콩이나 이런 데서 경제가 발전하고 거기서 만든 물건이 미국 시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제조업이 약화되면서 대신 이 제조업의 근거지가 아시아로 넘어가고, 아시아에서 생산했던 물건들을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 시기였는데, 우리 매형이 했던 것은 처음에 한국에서 이 장난감, 특히 곰인형들 있죠, 인형. 우리 테디베어라고 하는 거. 테디베어, 그 다음에 가방. 여러분, 지금 가방 보면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70년대에 가방 하면 아마 여러분 기억 못할 겁니다. 혹시 37이라고 하는 가방 아세요? 37? 모르죠? 지금은 그런 브랜드를 찾아볼 수, 아마 여전히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777으로 하면 나올 겁니다. 나름대로 고급화된 브랜드로 발전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가방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들고 다니는 이런 가방들, 그런 수준이었는데, 결국은 한국이 70년에 경제 발전을 할 때 시작했던 출발점은 바로 그와 같은 이 소비재 제품이었어요. 이 인형 또는 가방,
뭐 등등. 그것을 수입을 해서 미국에서 도매상한테 팔고, 도매상에서 다시 또 이렇게 확산되는 구조에서 무역상으로서의 시작을 했죠. 근데 이게 타이밍이 딱 맞은 거예요. 타이밍이. 예? 그래서 그 큰매형이 대박을 한번 친 게 뭐였냐면, 홍콩에서 크리스마스 때 사람들한테 주는 선물인데, 우리 007 요즘 영화는 굉장히 아주 뭐 하이테크가 나오지만 예전에는 사람들이 간단한 거에도 굉장히 놀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볼펜인데, 볼펜 뒤에 시계가 부착된 LED 판이 있어요. 얼마나 지금 촌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션을 했어요. 어떻게 볼펜에 시계가 있나? 그게 홍콩에서 만들어서 이제 수입을 하게 됐는데, 이게 얼마만큼 또 크리스마스 때 사람들한테 값싸게 선물할 수 있는 핫 아이템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항구에서 컨테이너로 실어 와가지고 컨테이너에서 짐을 풀고 이걸 다시 박스로 해서 도매상으로 소매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얼마만큼 히트를 했냐면 컨테이너를 오자마자 곧바로 옮겨갈 정도로 아주 정말 대박을 쳤어요.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다른 또 제품으로 옮겨가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큰 누님, 큰 매형의 삶을 보면 바로 이 시기에 이민자들의 적응의 양식을 보여주죠. 바로 한국에서 뭔가 교육은 받고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는 있지만 그것을 실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가서 처음에는 밑바닥에서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갖고 있는 휴먼 캐피털, 인적 자본이 있거든요. 대학 교육을 받은 게 그냥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쯤에서 이제 우리가 대학 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썼던 논문 중에 바로 그 리소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 한인들의 자영업의 성공 비결을 쓴 논문이 있는데, 한인들의 경우에서는 세 가지 리소스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는 클래스 리소스, 그들의 대학 교육과 이런 화이트 칼라 직업에 종사하면서 갖게 되는 일종의 클래스 리소스가 있고, 두 번째로는 패밀리 리소스가 있어요. 이 당시에 이민을 간 한인들은 가족 단위의 이민입니다. 가족 단위의 이민을 가게 되니까 뭐 남편이 가게를 하면 아내가 가게 일을 돕고 또 자녀들이 돕고 하는 이와 같은 상당히 좀 안정된 가족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어떤 자영업 같은 것을 할 때 자원으로 활용이 되고, 세 번째는 에스닉 리소스, 같은 한인으로서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돕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개라고 하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은 개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과 같이 이제 현대적인 금융이 발달할 때는 굳이 개를 안 쓰지만, 그런 그 현대적인 금융이 발달하지 않았거나 또는 신용 등급이 낮거나 할 때는 그걸 이용하지 못하죠. 그럴 때는 사람들이 개를 조직을 해서 돌아가면서 돈을 붓고, 이걸 자기가 목돈을 한꺼번에 마련하니까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한인들의 경우는 이 세 가지의 리소스가 있었던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나는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어떻게 보면 뭐 요즘 학생들도 열심히 하죠. 열심히 공부하는데 80년대 그 정도에는 사실 많은 학생들이 대학 다니면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도 졸업할 수도 있었고 취업을 할 수도 있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이 어떠한 프로젝트, 이게 사업이 됐던 또는 어떤 일이 됐든 간에 어떠한 과제를 수행할 때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있어서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는 거죠.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조직화하는 데에서의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필요한 자원들을 동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직원을 쓰더라도 직원을 또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대학 교육과 같은 고등 교육은 한 사람이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자원을 동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좀 더 고차원적인 능력을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설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를 얻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내가 볼 때는 이와 같이 하나의 조직의 능력이라고 생각돼요. 근데 한인들은 바로 그런 클래스 리소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밑바닥에서 일하고 흑인들과 거의 마찬가지에서 출발을 하지만 한인들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죠. 안주하지 않고 정말로 또 몇 년간 애써서 돈 모으는 걸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하고 이것을 조직해서 더 큰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러한 자원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리소스의 개념은 한인의 경우에서도 두드러지지만 사실은 모든 이민자의 경우에도 해당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국내에 있는 탈북자들의 경우, 왜 탈북자들이 국내에서 왜 적응이 어려운가? 사실 우리 한인들이 미국에 갔을 때 미국 정부가 도와준 거 거의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은 뭔가 그걸 극복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탈북자들은 국내에 와서 사실 정착금도 주고 임대주택도 주고 직업훈련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부분이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우선 남한 사람들이 탈북자에 대해서 갖는 편견, 차별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이제 내가 연구한 그 바에 따르면 우선 클래스 리소스라고 하는 면이 매우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제 중졸 정도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비록 대학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은 한국의 이런 자본주의 체제에 이렇게 호환될 수 있는 지식이나 정보가 아닌 것. 이러한 이 그 클래스 리소스 면에서도 굉장히 불리하다는 거. 두 번째로는 에스닉 리소스 면에서도 부족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나름대로 이게 뭐 몇십만 명이 되면 그 안에서의 어떤 자체적인 기회가 생기지만 아직까지 국내 탈북자의 수는 3만 명에 못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규모의 경제를 또 얻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에스닉 리소스 면에서도 볼 수 있는 게 대부분의 경우는 이민자들은 모국과의 연계성 속에서 하나의 기회를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서 그 뭐 어떤 민속 음식 같은 것도 한 예가 되고, 모국하고의 어떤 무역도 하나의 자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탈북자에게 있어서 북한은 자원이기는커녕 오히려 장애물이죠. 그런 면에서 탈북자는 정말로 다른 나라의 이민자들과 아주 또 특별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 만약에 정말로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남북 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 탈북자들한테는 또 새로운 기회가 올 수도 있죠. 북한하고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북한의 물건을 수입하거나 한국에 팔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것이 이게 자원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그러한 측면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어요.